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했던 어느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승집 금지옥엽 외동딸이 이름도 없는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그 시절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날의 진실을 제가 직접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제가 태어난 집안은 대대로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 중의 명문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영의정이셨고 저는 그런 아버님의 귀한 외동딸로 태어나 부족함 하나 없이 자랐지요. 제 방에는 비단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문 밖에는 저와 혼인을 하겠다고 줄을 선 명문가 자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남루한 옷차림에 굶주림이 배어있는 어느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선언했으니 집안이 얼마나 발칵 뒤집혔겠습니까?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아버님을 뵙고자 청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비에 젖어 몰골이 말이 아닌 한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갓은 다 부서져 가고 도포 자락은 흙탕물에 젖어 볼품 없었지요. 하인들은 그를 거지 대하듯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젊은이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그 사람의 머리 위로 모여드는 것 같았고 빗줄기조차 그 선비의 몸을 피해 가는 듯한 환영이 보였던 것이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를 잠시 사랑채로 불러들여 곡기라도 채워주라 하셨고 저는 몰래 담벼락 너머로 그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그 선비는 밥 한 그릇을 먹는 자세조차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수저를 든 손끝에는 절개가 서려 있었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웠지요. 그는 그저 굶주린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아니 그보다 더 큰 운명을 짊어질 사람이라는 확신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버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지요. 아버님, 소녀 저 선비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차를 마시다 말고 사례가 들리실 정도로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저 선비는 당장 끼니도 해결 못해 구걸하듯 우리 집을 찾아온 자가 아니냐며 노발대발하셨지요. 어머니께서도 제 이마를 짚어보시며 병이라도 난 것이 아니냐며 울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소 가르치신 것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든 기계를 보라는 것이 아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선비는 김희신이라는 이름의 만년 낙방생이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몰락하여 기울 대로 기울었고 부모님마저 일찍 여의어 홀로 글만 읽던 고독한 사람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글만 읽다 굶어 죽을 위인이라고들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가 가진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붓을 들어 글을 쓸 때면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해 결국 그 선비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하셨지요. 자네는 우리 딸이 왜 자네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오려 하는지 아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가다 비를 피하려 했을 뿐인데 어찌 이런 과분한 인연이 닿았는지 저 또한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목숨을 다해 이 댁의 명예와 낭자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의 비굴함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지요. 아버님께서는 그의 눈을 한참 동안 쏘아보시더니 허허 웃으시며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미쳤구나. 우리 딸도 저 선비도 다 미쳤어. 하지만 아버님은 제 고집을 아셨습니다. 제가 한번 결심하면 천둥이 쳐도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무명옷 몇 벌만 챙겨서 그 선비를 따라 나섰습니다. 집안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친척들은 정승진 망신이라며 저를 손가락질했고 노비들조차 저를 가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문을 나설 때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김선비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던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도성에서도 멀리 떨어진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새어 비가 오면 그릇을 받쳐야 했고 벽 사이로는 황소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비단 이불만 덮고 자던 제가 그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맷돌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며 김선비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밤에는 기름 쌀 돈이 없어 달빛 아래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가끔은 배가 너무 고파 물로 배를 채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선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함에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낭자, 어찌 나 같은 사람을 만나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서방님의 글이 세상을 밝힐 날이 올 테니 지금의 어둠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선비가 글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저는 방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선비의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오더니 그것이 점점 커져서 한 마리의 거대한 이무기 형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무기는 방 안을 한 바퀴 돌더니 김선비의 몸속으로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품은 기운이 드디어 때를 기다리며 승천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정적들이 저희 아버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혼인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영의정의 딸이 가난한 선비와 눈이 맞아 도망쳤다느니 그 선비가 사실은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리는 자라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대궐까지 퍼졌습니다. 급기야 임금님께서도 이 일을 귀에 담게 되셨고 아버님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김선비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둔 비녀를 팔아 종이와 붓을 샀습니다. 그리고 김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응시하십시오. 서방님의 실력이라면 반드시 장원 급제를 하실 것입니다. 김선비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몰락하여 시험을 치러도 좋은 보직을 받지 못할 것이라 걱정했지요. 그러나 저는 그를 다독였습니다. 서방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의 진심과 실력이 있다면 그 어떤 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김선비는 제 눈빛에서 확신을 얻은 듯 굳게 결심하고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저는 그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방님, 시험장에서 혹여 마음이 흔들리거든 이 주머니 안에 글귀를 보십시오. 김선비가 떠나고 저는 홀로 초가집에 남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같이 그의 안녕과 급제를 빌었지요. 그런데 그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희 집으로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의 정적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제 입을 막아 아버님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저는 뒷문으로 간신히 빠져나와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앞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나무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불빛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제 주위를 감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도깨비불 같기도 하고 혹은 산신령의 조화 같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불빛이 나타나자 저를 쫓던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 사이로 한 노인이 나타나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그대는 참으로 대단한 인연을 품었구려. 그대가 믿는 그 선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니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를 믿으시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김선비가 준 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김선비가 떠나기 전 만약 신변에 위협이 생기면 열어보라며 제 손에 쥐어주었던 또 다른 주머니였습니다. 급히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어사패였습니다. 김선비의 집안이 비록 몰락했으나 그의 할아버지는 임금님의 최측근이었던 암행어사였던 것이지요. 저는 이 패를 들고 한달음에 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을 구하고 김선비의 시험을 무사히 마치게 하려면 이 방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궁궐문을 넘기란 쉽지 않았지요. 저는 남장을 하고 대궐 앞에서 북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임금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 어사패를 보이며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크게 감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영의정의 딸이냐? 내 지혜와 용기가 가히 장군감이로구나. 임금님께서는 즉시 아버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김선비가 치르고 있는 과거 시험장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험장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느 한 선비의 답안지가
황금색 빛을 내며 하늘로 솟구쳤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선비는 다름 아닌 김이신 제서방님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임금님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현장에서 즉시 장원급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아버님을 괴롭히던 간신들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어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던 입을 닫고 세기의 현모양처라며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선비가 장원급제를 하고 궁으로 들어오던 날 그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낭자, 사실 제가 과거 시험장에서 낭자가 준 주머니를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는 글귀가 아니라 낭자의 머리카락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낭자가 겪었을 고난을 떠올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제 글이 빛난 것은 제 실력이 아니라 낭자의 간절한 염원이 붓끝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소박한 삶을 꿈꿨지만 나라의 운명은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요직을 거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았고 저 또한 그를 도와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고 북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랑캐의 침입이 잦아 국경이 위태롭던 시절이었지요. 서방님은 떠나기 전 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낭자,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낭자를 만난 그날 이미 내 목숨을 낭자에게 바쳤으니 어디에 있든 낭자와 함께할 것이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미소로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들려오는 것은 아군의 패배 소식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대감이 전사했을 것이라며 저에게 수절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이제 그만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라 권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날 제 눈에 보였던 그 기이한 기운과 승천하려던 이무기의 환상을 기억했으니까요. 그는 결코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 다시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낭자, 그대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려. 서방님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나 낭자의 비녀가 길을 안내할 것이요. 잠에서 깨어보니 제 머리맡에 있던 비녀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비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저는 북방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며 서방님이 있다는 그곳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옷은 찢겨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녀의 빛은 갈수록 강해졌고 마침내 저는 깊은 동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서방님과 그를 지키는 소수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의식을 잃은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녀를 꺼내 그가 마실 물에 담갔습니다. 그러자 물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나기 시작했고 그 물을 마신 서방님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낭자,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이오? 서방님은 믿기지 않는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방님은 기운을 차리자마자
남은 병사들을 독려하여 적의 배후를 기습했습니다. 비녀의 빛이 적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병사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지요. 결국 서방님은 대승을 거두고 도성으로 개선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서방님에게 1등 공신의 자기를 내리셨고 저에게는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서방님이 너무 큰 공을 세우자 그를 시기하는 무리가 다시 생겨난 것이지요. 그들은 서방님이 북방에서 오랑캐와 내통했다는 가짜 서신을 만들어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반복되는 참소에 결국 서방님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지혜나 용기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뒤얽힌 무서운 음모였으니까요. 아버님조차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옥에 갇힌 서방님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서방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낭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나는 후회가 없소. 저는 서방님의 손을 잡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방님은 하늘이 선택한 분이라고요. 이 정도 파도에 가라앉을 배가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예전 우리 부부가 살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이 음모를 풀 열쇠가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초가집에 도착해 마당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가 평소 아끼던 낡은 괴짝 하나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그가 낙방하던 시절 썼던 일기들이 가득했지요. 저는 밤을 새워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기묘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대궐 뒤뜰 우물 안을 보라. 저는 그 길로 궁녀로 변장하여 대궐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요. 우물 안을 수색하던 중 저는 방수 처리가 된 작은 비단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서방님을 모함한 자들이 오랑캐와 주고받은 진짜 밀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이미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만약을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밀서를 들고 임금님의 침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호위 무사들의 칼날이 제 목에 닿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하,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제 외침에 잠에서 깬 임금님이 나오셨고 밀서를 읽으신 임금님은 격노하셨습니다. 즉시 서방님을 석방하라는 명이 떨어졌고 간신들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서방님은 옥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낭자, 그대는 정말 나의 수호신이구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승집 딸이 가난한 선비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사실 그날 밤 보았던 이무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나 부귀영화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희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 나라의 동량들이 되었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서방님과 저는 예전에 살던 그 낡은 초가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허물어져가는 집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한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부인, 그때 정말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소? 나는 아직도 그것이 궁금하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사실은 말이죠. 그날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서방님의 모습에서 제가 꿈속에서 평생을 기다려온 누군가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그것은 바로 제 전생의 인연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두 사람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기이한 약속이 이번 생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서방님은 깜짝 놀라며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모든 사건의 근원이 되는 아주 먼 옛날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정승집 딸로 태어났고 서방님이 가난한 선비로 태어나야만 했는지 그 운명적인 굴레에 대한 진실을 이제야 밝히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늘과 땅이 나뉘던 시절 은하수 건너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신비로운 전생의 비밀과 함께 계속됩니다. 과연 저희 두 사람은 전생에 어떤 사이였을까요?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땅에서 다시 꽃피우게 된 것일까요?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저와 함께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지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고 은하수가 굽이치던 천상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와 제 서방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저 높은 곳, 옥황상제님이 다스리시는 천상의 정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달빛의 이슬을 모아 꽃을 피우는 작은 선녀였고, 서방님은 하늘의 지혜를 기록하는 천문각의 젊은 신선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늘 푸른 도포를 입고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느라 밤을 지새우곤 했지요. 저는 그런 서방님의 곁에서 차를 올리며 은하수가 흐르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상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간 세상의 탐욕이 너무나 커져 그 검은 기운이 하늘의 정원까지 침범한 것이지요. 옥황상제님은 노하셨고 인간 세상을 모두 쓸어버리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비록 탐욕이 있을지언정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사랑과 연민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거든요. 서방님은 옥황상제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그 씨앗을 꽃 피워 보겠나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 신선의 지위를 버리고 영원히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좋사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이 없는 천상은 저에게 그저 차가운 얼음 궁전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방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함께 가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옥황상제님은 그런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좋다. 너희 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거라.
하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겪어야 할 고난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을 것이다. 만약 정승집 딸과 가난한 선비로 만나서도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고 다시 연을 맺는다면 그때는 너희를 다시 천상으로 부르겠다. 그렇게 저희는 기억을 잃은 채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정승의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아기씨로, 서방님은 몰락한 집안의 외로운 선비로 말이지요. 하지만 기억은 사라져도 영혼의 떨림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 비 오던 날 남루한 차림의 서방님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을 때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던 것은 수천 년 전 은하수 아래에서 나누었던 그 약속이 제 영혼을 깨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왜 그 가난한 선비에게 모든 것을 걸고 시집을 가려 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겉모습이나 앞날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이 기억하는 단 하나의 사랑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하지만 천상에서의 약속은 아직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장원 급제를 하고 정경 부인의 첩지를 받았지만 저희 앞에는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두 사람이 가진 하늘의 기운을 탐내는 어둠의 존재들이었지요. 서방님이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대궐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다니고 임금님의 침전 주위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지요. 서방님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방님은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부인, 아무래도 예산일이 아닌 듯 싶소. 내 꿈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그 이무기가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구나. 저는 서방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방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상에서 내려올 때 가졌던 그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어떤 어둠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임금님이 갑작스러운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셨고 나라의 모든 의원이 손을 뗐습니다. 그때 궁궐에 정체 모를 승려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병을 고치려면 영의정 부인의 심장 근처에 있는 푸른 구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푸른 구슬이라니요? 저는 그런 것을 본 적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요물로 몰아넣고 죽여야 임금님이 사신다며 서방님을 압박하기 시작했지요. 서방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내 아내는 요물이 아니다. 너희의 그 간사한 혓바닥으로 내 부인을 모욕하지 마라. 하지만 임금님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제가 요녀라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나라를 구하고 서방님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지요. 저는 몰래 서재를 빠져나와 임금님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임금님의 침전 위를 덮고 있는 것은 괴질이 아니라 거대한 진의 형상을 한 요괴였습니다. 그 요괴는 인간의 탐욕을 먹고 자란 놈이었지요.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시뻘건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하늘의 기운을 내놓아라. 그러면 임금은 살려주마. 저는 비녀를 뽑아 요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요괴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제가 쓰러지려던 찰나 어디선가 맑은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언제 나타나셨는지 하얀 도포를 휘날리며 서 계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 대신 붓이 들려 있었지요. 서방님이 공중에 붓으로 글자를 쓰기 시작하자 글자들이 황금색 빛을 내며 요괴를 묶었습니다. 그것은 천상에서 기록하던 별들의 언어였습니다. 요괴는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사라졌고 임금님은 그제야 깊은 잠에서 깨어나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이 일로 모든 오해가 풀렸고 서방님은 진정한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괴를 물리치는데 너무 많은 하늘의 기운을 써버린 서방님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천상의 힘을 끌어다 쓴 대가였지요. 저는 눈물로 서방님을 간호했습니다. 서방님은 제 손을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부인,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소명을 다한 것 같아 기쁘오. 우리는 천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늙어가는 진정한 인간이 된 것이오. 서방님의 말씀대로 저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평범한 노부부로 살았습니다. 권력도 부귀도 모두 내려놓고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 밭을 일구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희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늘 인자하고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라며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첫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고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저는 서방님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방님, 먼저 가 계십시오. 저도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서방님이 떠나고 사흘 뒤, 저 또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저는 다시 그 수천 년 전의 천상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옥황상제님이 빙그레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곁에는 푸른 도포를 입은 서방님이 예전처럼 늠름한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너희가 드디어 시험을 통과했구나.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실천했으니 이제 다시 천상의 신선으로 복귀하거라. 상제님의 말씀에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제님, 저희는 천상의 영원한 삶보다 인간 세상에서 보냈던 그 짧고도 치열했던 시간들이 더 소중합니다. 저희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는 이름 없는 백성으로 태어나 서로를 아끼며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상제님은 허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희의 뜻이 정 그렇다면 다시 보내주마. 하지만 이번에는 기억을 완전히 지워줄 것이다. 그래도 서로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저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영혼의 향기로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도 수천 년 전 은하수 아래에서
여러분과 약속을 하고 내려온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태어나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현대라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시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저희는 이번 생에서도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더욱 놀라운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현대로 옮겨볼까요? 수천 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이 땅에 발을 내디딘 저희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저는 이번 생에서 아주 유능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태어났습니다. 정승집 딸이었던 기질이 어디 가지 않았는지 남들에게 굽히기 싫어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 되었지요. 반면 제 서방님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번에도 참으로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 뒤편 낡은 중고 서점을 운영하며 이름 없는 시를 쓰는 가난한 작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낡은 책들에 파묻혀 지내는 그를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였지요. 복잡한 소송건으로 머리가 지독하게 아팠던 저는 우연히 비를 피하려 어느 낡은 서점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점 문이 열리며 풍겨오는 낡은 종이 냄새와 그 사이로 흐르는 고요한 공기가 제 심장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뿔테 안경을 쓰고 책을 정리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천 년 전 천상의 정원에서 그리고 조선의 그 낡은 초가집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깊고 맑은 눈동자였거든요. 그는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잠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 목소리, 그 말투. 비록 옷차림은 청바지에 허름한 티셔츠였지만 제 눈에는 다시 한번 그 주위로 신비로운 서광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동료 변호사들은 난리가 났지요. 아니, 잘 나가는 로펌 파트너가 왜 저런 가난한 서점 주인과 연애를 하느냐고요. 제 부모님 또한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키워놨더니 하필이면 앞날이 불투명한 작가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뒷목을 잡으셨지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생에서도 제가 그를 선택해야 하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영혼의 맑음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돈과 명예를 쫓아 앞만 보고 달려갈 때 그는 여전히 길가에 핀 작은 꽃의 이름을 불러주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백성을 사랑하던 그 고결한 선비의 마음이 현대의 작가라는 모습으로 그대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는 이번 생에서도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그 낡은 서점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서로의 손을 잡았지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했습니다. 그의 시집 한 권이 저에게는 금괴수만 덩이보다 값졌고 그가 끓여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명품 가방보다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정승집 딸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고집스럽게 가난한 선비만을 고집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도 그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서방님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부인, 이번 생에서도 나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소? 저는 그럴 때마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서방님, 저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서방님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은하수가 마를 때까지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이끌림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은 수천 년 전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약속해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속에 든 보석 같은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월은 흐르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사랑의 진실함입니다. 저의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야담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밤이 깊었네요. 모두들 소중한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지요. 오늘 밤 꿈속에서 여러분의 전생 연인이 찾아와 인사를 건넬지도요. 저와 서방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신비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사랑 넘치는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